사실 저는 제 개인 투자 스타일이 장세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그 장세나, 그러니까 사실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주식이 빠졌다는 거를 뭔가 업계에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졌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상황일 텐데, 예. 어, 그래서 요즘은 그런 논란도 그러니까 논란이라기보다는 디베이트도 있어요. 뭐, 시장 전체가 지금 싼 구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어, 사실 저도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숫자들 몇 개를 찾아봤었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저는 국내 주식만 투자를 하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의 PER 밸류에이션이나 PBR 밸류에이션도 받고 포워드 기준의 PER, PBR도 받고 그다음에 흔히 이제 주식을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버핏 지수라고 하죠. 네. GDP 대비해서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비율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어,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그 수치들을 봤을 때 전혀 싼 구간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바이 더 딥을 고민하시기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2018년, 19년을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그 절대적으로 싸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최근에 보기 시작한 지표들은 수급적인 부분인데 이 증시 예탁금 자체가 사실은 늘어나긴 했거든요. 18, 19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여력에 있는 자금들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걸 보면은 이제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의 예탁금이 레벨업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음. 예탁금만 봐서는 또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신용융자 부분이 있거든요. 신용잔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한 이 사람들의 그 자금의 비율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비율을 좀 확인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고, 혹시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어, 이성수라고 하는 굉장히 투자에 그 경력이 오래된 말하자면 투자 선배님이 계세요. 러브펀드 이성수 이렇게 아, 검색을 네. 하시면은 네, 예. 그분 블로그가 나올 텐데 이제 이성수님의 블로그 글을 보면은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을 최근에 체크하신 그 포스팅이 있어요. 거기 봤더니 보통은 30%에서 40% 구간일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이제 좀 어, 그 히스토리컬리 왔다 갔다 했는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체 증시 예탁금 우리가 주식을 살려고 쟁여놓은 총알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인 거거든요. 예. 레버리지가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한 40% 가까이 간다는 거는 확실히 이 레버리지가 청산될 때 그 급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거고요. 어, 지금은 30% 초반대라고 어, 그 계산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33%그 정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안정권에 들어서려면 20%대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 그래요. 말은 지금 사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얻어맞았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만에 하나 어떤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난다면 반대 매매가 일어난다면 더 빠질 여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음,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만에 하나 더 떨어질 때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이제 그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이 있으면 좋은 거고 음, 이제 일단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시간 내에 그냥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안 오고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어, 확률을 제가 뭐 구한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아까 레버리지 비율이 20%대로 내려오면은 안정권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30%에서 40% 사이면은 였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네. 지금 막 아주 위험하거나 막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은 음, 비싸지는 않지만 바닥도 어, 아니다. 아직, 그렇게 어,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막 네, 되게 저평가가 되어 있고 바이 더 네, 딥을 막 과감하게 하는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네,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네. 그, 근데 그 부분이 또 개인 네,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환상이에요. 음, 근데 내가 내 성향에 맞는 최적의 행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인터뷰에 사전 질문지를 받고 준비를 하면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려고 한 부분이 자기 스타일을 찾자는 부분인데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 엄청 비싼 상황도 아니고 엄청 싼 상황도 아니다. 그러니까 더 큰 위험이 이미 존재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행동을 하실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더 안 빠지고 다시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현금 집행을 안 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집행하시고 혹시나 더 떨어지면 어, 좀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몸빵을 하는 거죠. 그냥 몸으로 버티는 그거를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더 위험한 구간이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현금을 분할 매수를 하도록 그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사실 더 용감하게 들어가고 싶더라도 그거를 절제를 하고 뭐 일부만 현금을 소진한다든지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저는 스타일의 차이이지 네, 그 각각의 스타일이 나중에 수익률에 큰 뭐 그 결과적인 차이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음, 자기 스타일에 맞는 행동대로 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엔 돈을 잘 벌 거고요. 음, 자기 스타일이 뭔지도 모르고 남이 뭐 하는지만 궁금하고 혹은 충동적으로 계획성 없이 행동을 했다. 그러면 결과는 나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애매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각자의 마음이 편한 행동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완전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완전히 올인한 다음에 더 떨어져서 뭐 몸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네. 있고 또 네. 하나는 아주 그냥 현금만 계속 보유하면서 더 지켜보는 분들 그 가운데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자. 네. 예, 예. 근데 그 한 가지 만약에 투자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잔뜩 현금을 쥐고 진바닥을 기다리는 거는 아, 아마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진짜 시장 경험이 오래된 분들이 가끔 활용하는 방법이지, 뭐 현금을 잔뜩 쥐고 있다가 진바닥에서 내가 딱 잡을 거야. 그거는 항상 결과론적인 부분이었고, 실제로 경험이 부족한데 그런 식으로 현금 보유를 막 늘려가지고 쥐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돼요. 진바닥에서는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요. 네, 못 사고 그러고 있다가 상당히 그 많이 회복되고 나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요. 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꽤 큰 비중의 현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어, 굳이 그거를 아예 전혀 소진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는 또 이제 경험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저자님 혹시 지금 이제 저자님 말씀을 듣고 이제 조금씩 한번 사보자 이런 마음을 조금 드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네네. 좀 분할 매수법 같은 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할 매수법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어, 제안을 드려도 네, 아무도 못 지키고요. 심지어 저도 제가 생각한 어떤 계획들을 잘 못 지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분할 매수라고 하면은 결국엔 그게 본인의 심리를 컨트롤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별로 뭐 10%씩 10%씩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그게 그 규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규칙을 세우고 따르려고 노력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3등분해서 소진을 하든 뭐 10등분을 해서 소진을 하든 아니면 한 방에 다 넣고 그냥 진짜 몸으로 기다리던 그냥 개인 성향인 것 같고 더 최적화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부터 좀 실천하고 있는 분할 매수 방법이 있는데 그 분할 매수할 때의 자금 소진 비율보다 매수를 하는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 예. 이거는 저도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실제로 실천을 한 건 올해가 처음인데 네.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러 보니까 항상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 전체가 2% 이상 빠지는, 2, 3% 이상 빠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적게는 두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 많게는 다섯, 여섯 번 이상은 한 해도 빠짐없이 있었어요. 아, 심지어 한이에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강세장일 때도 예외 어, 없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지수 전체가 2, 3% 이상 크게 빠지는 날이 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날은 개별 종목들은 훨씬 많이 빠져요. 7, 그렇죠. 8% 이상, 막 10% 넘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날들이 다 동일한 이유였어요. 반대 매매. 청산 자금 때문에 강제로 주가가 빠졌던 날이고, 그 말은 결국에는 이제 그 확률적으로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빠질 확률이 가장 높은 날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매수를 두 번 했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자금 소진을 두 번 정도 했는데, 한 번이 그 1월 28일인가? 그때 그 지수 전체가 좀 맞았던 날이고, 그 예, 뒤에 2월 중순쯤에 또 그런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자본 소진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최근에 이번 월요일이었나? 지난주였나? 그런 식으로 그 지수 전체가 장중에 2% 넘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날 샀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다른 일 하느라고 못 샀어요. 예. 근데 어, 확실히 올해 장이 난이도가 높은 거는 사실인 게 그런 식으로 2, 3%씩 빠지는 날이 이렇게 이제 3월인데 벌써 세 번씩이나 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확실히 올해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날만 선별해서 매수를 음, 들어가려고 해요. 어, 그러면은 뭐 지수가 한 2% 이상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를 한다고 하면 뭐 1년에 적게는 한 두세 번, 뭐 많게는 뭐 대여섯 번까지도 매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음,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뭐 여러 번 온 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세네 번 정도 여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한 30%에서 25% 정도로 자금을 나눠 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해에 더 빠진다. 그러면 어, 몸으로 버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세 번 정도.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월 적립식으로 그냥 뭐 주가 지수 이런 거 보지 않고 일정한 네. 금액으로 사는 그런 방법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저자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신 방법은 이제 지수로 좀 판단을 하는 거네요. 네네. 음, 근데 이제 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따라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 오히려 그냥 월별로 그냥 날짜를 정해놓고 어, 사시는 게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기는 훨씬 좋으실 거예요. 네. 네. 그 주린이 분들이라면은 또 심리적인 부분에 좀 취약할 수 있고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네. 좀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빠진 날만 사야지 그러면은 음, 평소에는 오히려 본인의 원칙이 사라지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그 중간중간 마인드 컨트롤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예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뭐 최고의 방법인 것도 아니고 또 따라하기 쉬운 방법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또 그 멘탈 잡는 데 있어서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읽어보시면서
멘탈 네, 관리, 멘탈 능력을 좀 강화시키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저자님, 그 이제 분할 매수법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좀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변동이 일어났을 때, 현금의 여력이 있을 때, 무엇을 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금리 인상 시기니까, 뭐, 가치주로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성장주가 네. 많이 흔들리니까, 성장주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주, 성장주의 구분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원래 가치주 성향의 종목군들을 더 선호하는 타입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성장주도 굉장히 많이 놓쳤거든요. 예.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 말 그대로 투자 경험이 오래된 분이 아니면은 주도주 잡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지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그런 어떤 트렌드가 로테이션 되고 있으니까 성장주는 다 팔고 가치주로 옮겨야 된다. 만약에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어,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미 기보유하고 있거나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런 가치주 종목군에서 예습이 되신 분이 아니면 지금 와서 바꾼다고 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음, 저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좀 더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 정말 뭐 작년에 시작하셨거나 올해 처음 시작하셨거나 이런 분들이면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있어요. 흔히 네,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이 높고 실적 성장이 잘 나오는 기업군과 가치주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낮고 어느 정도 하방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을 같이 가져가시죠. 음, 같이 가져가시는 게 처음에 투자 경험을 쌓을 때 편견을 안 만들고 좀 유연한 투자자가 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수익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20년, 30년을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려면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기질적인 부분이 마스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를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흔히 이야기하는 더 나은 선택이라는, 예를 들어서 성장주 쪽을 선택해야 된다든지 가치 쪽을 선택해야 된다든지 뭐 특정 섹터, 뭐 반도체를 사야 된다, 뭐 건설을 사야 된다, 뭐 IT를 이제 뭐 인터넷을 사야 된다, 뭐 그 엔터를 사야 된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어, 오히려 그걸 그 주도주 따라다니려고 쫓아다녔던 분들 중에서 지금 수익이 잘 나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특히 투자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오히려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본인이 학습하기 쉬운, 이해가 잘 되는 비즈니스 쪽을 이제 잘 공부를 해놓고 거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이 주도주가 되는 때가 와요. 네.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주도주 따라다니려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특히 전업 투자자면은 좀 다릅니다. 이제 실력도 어느 정도 쌓이고 뭔가 그 투자자로서의 경험이 충분하신 분들은 주도주 로테이션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성과도 정말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장인 투자자라든지 아직 투자 자금이 크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굳이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했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네,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돼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네, 주가는 아직 흐름이 변화는 오지 않았고, 상승은 오지 않았고, 네, 그럼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거기서.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어, 어, 본인이 심각하게 뭔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은 보지 않고 그냥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나 종목을 묻지마 따라 매수를 한 게 아니면은
음, 장기적으로 기다렸을 때 본인 차례는 반드시 와요. 네, 오히려 장기 보유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다는 분들은 아마 거의 확실한 확률로 본인이 비싸게 샀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혹은 미래의 성장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를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셨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다리는 게 훨씬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성장주나 뭐 가치주나 이런 게 뭐 어느 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그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공부 그런 게 중요할 네, 수 있고 또 네, 오히려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반반 네, 담아서 투자를 해가면서 네, 또 자기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 네.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그런 방법이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뭐 네.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하자면 예를 음, 들어서 50대 50으로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 40대 40에 현금 20으로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뭐 당장 그 장세에서 가치주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 비율이 가치주가 더 커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 난 거를 좀 이제 실현을 해가지고 덜 올랐거나 빠졌던 종목들을 채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비중을 맞춰가기만 하더라도 그런 변동성을 낮추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따라하기 쉽진 않을 거고 네, 실천하기 쉽지는 않을 거고 둘 다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잘 되든 어느 한쪽이 잘 못 되든 간에 각각에 대해서 공평하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둘 다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 뭐 좀 더 투자 경험이 쌓인 분들은 어차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든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죠. 네. 그럼 저자님께서 올해 들어서 두 번 매수를 실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때는 성장주랑 가치주랑 어떻게 그 둘 다 담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고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참 레코드가 안 좋았어요. 어, 사도 오래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어, 어, 저점도 잘 못 잡겠고 그래서 좀 배제를 많이 했었고 가치주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가치주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데 고성장 기업들은 어, 개인적으로 레코드가 좋지 않았다.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다였고 근데 그거는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쪽에 투자 실력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보유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성장주 가치주 이런 큰 틀에서 나눠지지 않는 좀 애매한 종목들이 많아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했었고 좀 독립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이제 좀 더 담았죠. 네. 그 대략적으로 혹시 네. 섹터 정도 언급이 혹시 되실까요? 어차피 뭐 저 따라한다고 잘 되실 것도 아니고 네.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오래 투자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비중이 적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따라 사시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100% 이상 수익을 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새로 편입한 종목은, 어, 이게 시총이 크지 않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이미 다른 데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일정 부분은 편입을 했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그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그 벤처 회사인데 펀드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부 펀드 개념으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 조합을 설정을 하고 그 투자 조합의 자금을 이 벤처 투자를 하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던 기업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꽤 알려져 있는 괜찮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샀던 이유가 1차적인 아이디어는 그
업비트 때문이었어요. 음, 작년에 이제 업비트가 1년의 그런 그 법 개편 때문에 가상화폐 쪽 그 거래소의 그 점유율을 거의 독점적으로 끌어올렸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실적도 정말 좋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었나 순이익률이 90%가 넘어갈 정도로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 와, 회사를 간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상장사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투자를 했고요. 아마 이거 가상화폐 관련된 그 거래소 지분 아이디어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더 알고 계실 텐데, 몇 가지 기업들이 더 있어요. 우리기술투자랑 뭐 그 DSC 인베스트먼트랑 그런 창투사들이 좀 있는데, 제가 에이티넘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펀드 출자를 통해서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있고요. 네, 반대로 그 올라갈 때 막 신나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좀 더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올 3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 업비트를 소유한 두나무에 투자했던 자금이, 그러니까 그 두나무에 투자했던 펀드가 이제 청산이 되거든요. 네. 청산이라는 그 펀드를 이제 클로징하고 그동안 그 벌었던 수익들을 나눠주는, 투자자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운영에 대한 보수도 이제 에이티넘에 지불을 할 거고요. 그런 어,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그 실적이 클로징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음, 일단 3월에 끝이 보이겠구나. 그리고 네, 뭐 4월, 5월이 되면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제 어, 끝이 그러니까 언제 엑시트를 할지에 대한 시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죠. 네. 네네. 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발굴한 거 아니고요. 네. 저도 그 제가 그 나가는 온라인 스터디에 어, 다른 분이 그 발표를 하신 거에서 듣고 이제 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뭐 그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생각한 논리들이랑 딱딱 맞아가지고 이제 투자 결정을 한 거였고요. 어, 네. 그래서 투자 스터디 클럽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많아요. 주식 음,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어지간한 분들은 다 크고 음, 작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스터디에 한 개 이상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어, 네. 주린이 분들도 그런데 좀 속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많이 되죠. 처음엔 음,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스터디에서 잘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해서 만드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보다 경험이 풍부한 투자 선배님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만날 기회도 생길 거고, 음, 그러면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그런 분들이 기업을 분석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어깨너머로 배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스터디는 항상 추천을 드려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또 전현님 그 AT 넘이라고 하셨나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아마 종목명일 거예요. 예, AT 넘 인베스트. 혹시 그거 다음에 또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편입한 거는 그 LS 전선 아시아라고, 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4분기까지 해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4분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도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시장에 전선을 파는 회사예요. 회사 자체는 약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 직원이 5명밖에 안 되고 매출이 어, 7, 8천억 가까이 되는데 전 직원이 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지주 회사였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랑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지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지사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 형태이지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전선이나 뭐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을 동남아시아에 파는 회사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특히 베트남 쪽이 그 메인 타겟인데, 베트남은 지금 그 전력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동안 높을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꾸준한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음,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에 비해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너무 좋게 나오고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정상화가 되면서 작년보다도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많이 빠져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소액 매수를 해봤었어요.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네, 이렇게 큰 섹터에서 찾는 것보다는 네. 그 기업 단위에서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잘하는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공부를 깊게 안 하거든요. 네, 깊게 안 하고 오히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를 발굴했다기보다는 사실 투자 아이디어라는 게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투자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내 투자 스타일에 맞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레코드를 봤을 때 맞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뭔가 발굴한 종목들 자체는 많지 않았고, 그리고 발굴해도 그렇게 성과가 좋진 않았는데, 막 쏟아지는 그런 뭐 증권사 리포트든 다른 스터디에서 들은 정보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좀 더 제 성향에 맞게 들리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음, 것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 걸렸던 게 H넘이랑 뭐 LS전선도 그랬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이런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들을 짤막하게 적는 거예요. 종목명,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 투자 아이디어가 발현되지 않을 리스크, 그리고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가 발현이 되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게 언제쯤이 될지, 예상 보유 기간, 이런 한 네 가지 꼭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뭐 당일마다 수집을 하던 뭐 일주일 단위로 수집을 하던 그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들을 쫙 수집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한눈에. 네, 저는 이제 그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투자 아이디어를 적어서 붙여놔요. 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내가 이 전체 투자 공부를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쫙 붙여놓고 이 중에서 특히 더 내 개인적인 논리에 부합하고 혹은 더 매력도가 높은 아이디어는 무엇인지를 이제 골라보시는 거죠. 네, 인터넷 쇼핑할 때랑 똑같아요. 여러 가지 모델들 보고 그 중에서 내가 뭐 살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그 필터링하는 좀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물론 조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클 것 같기도 한데, 그, 네. 다른 것들은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어,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시가총액은 안 가려요. 안 가리시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대형주에 투자할 때 마음이 더 편하긴 했었어요. 네. 네. 특히 대형주 중에서 뭐, 어, 좀 뻔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라면 회사라든지, 음,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인데, 그거를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분석하기도 쉽고, 보유를 할 때 마음도 편하고, 음, 그런 회사들은 만에 하나 있을 그런 사고가 터질 확률이 낮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큰 회계 부정이 있었나? 막 그런 음,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피해 가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짜기가 좀 더 좋으니까 뭐 중소형주라고 배제하진 않고 그래서 그때그때 보유 종목이 저는 많지는 않은데 뭔가 가리고 하지는 않아요. 어, 저자님 혹시 그 시가총액 우리나라 상위 한 네. 10개 기업 네.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한번 좀 언급이 가능하실까요? 흐름이 좀 어떠신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네, 다 모르고 어, 제가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은 그냥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전망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제일 큰 회사여서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나 그런 식으로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죽도록 공부할 거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나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죽도록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종목을 내가 고르는 그 판단력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당대에 지금 컨템포러리하게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는 회사고 제일 큰 회사니까 그리고 제일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랑 그 인재들의 능력을 믿고 투자를 하시는 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어줍지 않은 판단력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오른다, 뭐 다른 종목은 안 오른다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내가 어설프게 골라놓고 판단해서 그 종목을 골라서 사면은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고 또 팔아치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논리적인 결함들을 다 걷어내고 최고의 논리는 아니지만 최대한 실패하지 않는 논리를 하나를 지킨다. 음, 그랬을 때 오히려 결과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현대차, 어 그런 뭐 LG화학, SD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 공부 안 했어요. 다 공부를 안 해서 뭐가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어, 게 제일 낫다. 음, 근데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회사는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죽도록 공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차선책이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가장 가성비 있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있는 유능한 직원들이 열심히 돈 벌어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고 어, 만에 하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가 변동된다. 뭐 음, 다른 회사가 고성장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럼 그때 교체 매매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지킬 수만 있으면 절대로 돈을 안 잃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꽤 괜찮은 수익이 날 거예요. 음, 그때 그때 그 저자님께서 그 한 교수님 네. 사례 언급해 주셨잖아요. 아, 예, 예. 그때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제가 어, 기억력이 안 좋아서 했던 얘기 또 아니,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네.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근데 그 네. 이야기가 진짜 좀 그 진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실제로 어떤 증권사 직원분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어, 출처나 이런 거를 제가 검증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 어, 시간을, 왜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음, 네. 아, 그러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할 때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는 거고, 또 시대상 네. 이런 인재들이 몰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네. 있다. 가능성이 네. 높다. 그리고 예. 그런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으면 그 세이브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개인적인 능력을 더 이제 그 맞아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쓸 수도 있고, 어, 뭐, 그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뭐 직장인 분이면 뭐 더 연봉 잘 주는데 이직하기 위한 시간을 또 이렇게 아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배분되어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음, 만약에 내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굳이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 종목 발굴을 할 거면은 음, 차라리 그 부분을 배제하자. 네. 그리고 거기서 세이브된 시간을 더 내 개인적으로
잘 맞는 데 쓰고 이제 투자는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자. 근데 네. 그게 뭐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자가 아니라 기업의 직원, 유능한 직원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저자님께서 삼성전자에도 네. 투자하시나요? 전 돈이 없어서 못 샀고요. 근데 와이프 계좌에서는 좀 최근에 좀 담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그냥 기업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 무릎은 아니거든요. 보통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 그러잖아요. 무릎은 아니에요. 무릎보다 위에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러세요. 근데 예,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어깨에 가깝지는 않아요. 음, 허리보다 좀 아래? 그 정도인 것 같고 지금부터 해서 그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뭐 무릎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발바닥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무릎을 갈 기회를 주지 않고 또 바로 가버릴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뭐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손해보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혹시 그 저자님께서 그 무릎, 허리 정도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혹시 근거가 있으실까요? 이것도 뭐 제가 뭐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거를 정교하게 공부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반도체 쪽에 뛰어난 애널리스트 분들도 너무 많고 그분들 의견만 참고해도 되는데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특정 뭔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기준도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PBR 밴드. 음,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PBR만 봐요. 아, 그랬을 때 대체로 1.1, 1.12 요 부분은 예외 없이 바닥이었고 음, 2를 넘어가면은 항상 좀 고점 징후가 있었어요. 이 정말 웃긴 게 사실 그 PBR만 봤더라도 작년 1월 달에 삼성전자를 사는 판단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PBR 밴드만 봐도 역사적으로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게 그냥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 분석 탭만 눌러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음, 그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따라 샀던 이유는 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뭐 이제 그 밸류에이션 자체를 리레이팅 시킬 것이다. 음, 지난 20년 동안 리레이팅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때 리레이팅을 한다고 희망을 가지는 게 음, 상황적인 분석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작년 1월에 굉장히 쉽게 삼성전자를 따라샀었어요. 어,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까웠는데 음, 뭐 제가 책임질 인생이 아니니까 굳이 그거를 말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네, 대신에 주변엔 말렸죠. 어,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훨씬 음, 매수하기 마음 편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참 그때 그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원까지 가면서 네,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그 따로 이게 공부하지 않아도 포모 같은 현상도 좀 자극했던 것 같고 네. 그때 상상이 막 저도 그때 실수는 했었어요. 저는 그보다 더 전 타이밍에 2020년 중반 하반기 시작될 때쯤인가 삼성전자를 샀었는데 그 해 말쯤에 팔았었어요. 음, 더 큰 수익을 취하지를 못하고 네, 작은 수익만 보고 팔았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이제 더 위로 확 오버슈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깝긴 아까웠죠. 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다시 따라 살 엄두는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어,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런 그때 건, 예, 그때 고점에서 네. 사고 한 2년 물려 있는 것, 한 1년 넘게 물려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또 1년 넘게 기다렸고 지금 보니까 지금은 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런 거죠.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저자님의 그 매수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네. 쪽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저자님께서는 죽도록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좀 그런 건 한다. 아니고요. 그렇게 네. 해석해도 될까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저도 지금 요즘은 가격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숟가락 단위까지 세고 그런 정도의 그 집요한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대신에 아이디어를 좀 크게 세우고 아이디어를 크게 세운 만큼 기다림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타입이고 음, 그렇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괜찮아 보여서 일단 와이프한테는 며칠 전에 사보라고 했었고 저도 이제 H덤 같은 경우에는 이 3, 4월, 5월 이후에 이게 아이디어가 결정이 나잖아요. 제가 틀렸던 맞았건 끝이 나요. 음, 그러면 그거를 회수하면서 생긴 자금을 음, 어떤 거에 더 넣을지를 고민할 때 삼성전자도 후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 네네. 아, 네. 선생님, 아까 그 에이티넘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두나무 업비트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이어서 좀 암호화폐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또 보니까 어제 보니까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에티남이 올랐구나. 아, 네. 저 몰랐어요. 암호화폐 시세를 아예 안 봐가지고 몰랐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어제 네. 보니까 신문 기사들이 뭐 네.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뭐 아, 전쟁 이런 거 네. 있는데도 비트코인이 네.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좀 하나의 자산으로 완전히 인식한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는 맞지 않을까요? 뭐, 이제 막 그런 외국의 유명한 투자 은행들도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니까, 이제 외면하기에는 너무 큰 개념이 된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과 내가 그걸 살지 말지는 또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음, 특히 이제 암호화폐에서 제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었는데, 17년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한창 하고 있을 때, 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주니어급, 그러니까 20대였던 친구들은 전부 비트코인만 했었어요. 아, 비트코인 진짜요? 혹은 알트코인들. 근데 그때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이슨은 코인 안 해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난 몰라서 못 하겠어. 근데 그러고 있는데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저 막 50% 수익 났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고 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도 일단 거들떠도 안 봤어요. 음, 배는 아팠죠. 배는 아팠는데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그때 2천 몇백만 원까지 갔다가 600만 원인가까지 떨어졌잖아요. 2,800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18년이었나 19년 그쯤에 예, 굉장히 맞다. 오래 조정을 받았을 때 음, 제가 한 번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 어, 정도 빠졌으면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엔 또 못 샀어요. 음, 그게 근데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어, 너무 아깝죠. 어, 그러고 나서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잖아요.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지켜보면서도 액션으로 못 옮기는지를 제 스스로를 계속 관찰을 해봤는데,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가치나 혹은 자산으로서의 어떤 인지도나 자산으로서의 당위성 그 자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코인판에 뛰어들어 있는 사람들의 탐욕의 깊이를 음, 도저히 가늠하지 못하겠어요. 음, 변동성만 보면 알아요. 음,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게 음, 그 자산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산에 뛰어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그 블록체인이나 이런 미래 기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뛰어들어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음, 그래서 아직도 못 사고 있죠. 어, 그런데 그걸 못 사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아프니까 거기에 그 코인 거래라고 하는 어떤 액션에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네, 거래소의 지분을 있는 회사를 사게 된 거죠. 어,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딱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네. 났냐면은, 어떤 사람이 미래가 되게 전도 유망할 것 같기는 한데,
네, 딱 만나면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미래적으로 잘 될 것 같고 성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네.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하나의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은 그런 거죠. 굉장히 테크 세비하고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친구인데 나는 이 친구의 본질적인 인성을 못 믿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친구 옆에 붙어 있으면 뭐라도 콩고물 좀 떨어질 것 같지만 음, 그런 기회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음, 친구를 안 사귀는 거죠.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성향이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인판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자기만의 굉장히 독자적이고 큰 수익을 내고 진짜 뭐 돈 많이 벌어서 파이어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배짱이라는 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간이 크지 못해서 그 정도로 담력이 세지 못하고 그 변동성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거죠. 네. 그 혹시 그 17년도에 주변에 있었던 그 친구분들 네. 혹시 지금은 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연락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근데 네. 그 이듬해 다 그냥 크게 손실 보고 어, 팔았다고 했었어요. 음, 근데 아마 다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다시 들어간 분들이었으면 아마 꽤 큰 돈을 벌었을 거고 어,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음, 근데 아마 뛰어들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음, 오히려 그 17년 이전부터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돈 번 분들은 17년에 그 고점 찍고 물렸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2020년 어, 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음, 그러니까 손절도 안 하고 그냥 아 망했다 그러고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저랑 이 제주도에서 친한 친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 그 비트코인에 이제 물려가지고 그냥 2, 3년 넘게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는 돈을 버셨거든요. 음, 아까 그런 그 현금 뭐 시장에서 현금 가지고 바닥 기다리고 하는 게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2, 3년을 못 기다리겠어가지고 그 2, 3년 사이에 5번 이상의 행동을 하잖아요. 돈을 번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근데 그 2, 3년의 그런 암흑의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은 아니더라도 다 돈을 벌고 나갔어요. 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컨트롤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결과론적인 차이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혹시 저자님께서는 투자는 안 하시지만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네,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네. 0으로 될 거라고는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도 않지 않을까요? 어,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네, 흔히 이야기하는 대마불사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그 가치가 0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의 피해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모든 경제를 흔들 만큼 이제는 커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그 자체가 절대적인 볼륨이 커져서가 아니라 거기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사실 그 지금도 그런 액션들이 있잖아요. 각 정부가 맞아요. 그 중앙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이나 그런 암호화폐들의 영향력을 낮추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영향력을 낮추는 거지 그거를 어떤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암울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니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음울한 세상은 아니니까 예, 어떻게든 이게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수렴이 되겠죠. 갑자기 막 0이 된다든지 이렇지는 음, 않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데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는 게 특히 처음 몇 해 동안은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고 다른 이제 새로 진입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스스로의 성향이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하실 건데, 음, 지금 제가 주식 투자로 시작한 지, 입문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 지금 순간에 느끼고 있는 걸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자면은, 투자는 계량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숫자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정적인 결과는 이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적어도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절대로 계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심리를 잘 이해할수록 투자 성과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퀀트 투자. 네, 퀀트라고 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먹히는 이유는 그 재기 힘든, 그 계량이 힘든 심리를 아예 배제해 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변수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컬하게 확률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퀀트를 할 게 아니면 심리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특히 남의 심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리. 네, 왜냐하면 자기 통찰이 모든 통찰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거나 내 마음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논리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 자신의 심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성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도 고려해 보시고, 그러다 음, 보면은 좀 투자에서도 보이는 게 많아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아까 책 이야기 하셔서 제가 두 번째 책도, 그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도 운을 극복하는 이라고 썼던 이유가, 투자에서 운의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네,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운 자체까지 감안을 하고서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이나 접근법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책을 쓴 건데, 뭐 이게 작년에 썼으니까 제가 지금보다도 더 성숙하지 못한 투자자 했잖아요. 그래서 책 내용 자체를 지금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잘 쓴 게 맞나, 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읽었던 독자분들 피드백에 의해서 특히 좋았던 챕터가 있어요. 네, 어디냐면은 6장이었는데, 6장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이 투자자로서 실수를 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 실수를 하는지, 일반적인 실수가 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특히 독자분들의 피드백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장이 쉽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랑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약에 제 책을 활용하실 거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만 읽고 싶으면 그냥 서점 가가지고 6장만 보고 오세요. 안 사셔도 돼요. 네. 아유, 다 네. 읽어야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 지금 한창 힘든 투자분들이 많을 테니까 뭔가 약간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올해가 지금 아직 3월 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동안 시장에서 온갖 사건과 비리가 터지고, 막 쪼개기 상장해서 밸류에이션이 막 더럽혀져서 막 그 수급도 다 꼬여버리고, 그러면서도 사상 초유의 혐오 전쟁이 된 대선도 막 치렀고, 그 와중에 러시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드라마틱한 전쟁까지 밀어붙이고, 이런 사건 사고들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 근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건 사고를 안 거치고 간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음, 항상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 힘들기도 하고 그거를 또 극복하면서 돈이 벌리기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겪는 감정의 파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견디는 대가로 예,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실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견뎌내시고 견디고 나서 얻어진 수익을 보면서 투자자로서 내공이 한 단계 성장하셨으면 예, 그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조장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보상이라는 과정이 진짜 네, 좀 이렇게 막 자동으로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네, 자기 객관화하기 위해서 오늘 참 그 같이 좀 공부하고 함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네, 그런 심리를 맞습니다. 또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심리를 또 군중 심리 같은 것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조장님 혹시 오늘 그러면은, 예, 네, 네, 불러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 조장님 한 요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의 저자이신 여신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